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락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사무총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승진했습니다. 회전문 인사. 왜 전당대회 엄중한 결정을? 예,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저도 3당에서 선거를 나가본 경험이 있고 또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도 3당 경험이 있고 네. 주의사위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라는 뜻에서 저를 지명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수의 구명정이 됐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본당이 침몰하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드디어 구명정이 됐네. 열심히 한번 조갑재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덕담. 보수의 구명정이 돼달라. 사무총장이 딱 합계 들어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현안으로 갈 텐데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죠.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약 4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심사를 받으러 차에서 내리는 장면.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 2, 3차 여론조사 될까? 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 조사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항상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입장할 때도 그리고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도 안 나가고 하고 있는 것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저분이 할 말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동안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걸 검사 앞에서 추궁당하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특히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두 분이 거짓말할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권력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 어게인 당을 만들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칼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역사가 맨 처음 되풀이 될 때는 비극으로 되고 두 번째 되풀이 될 때는 소극, 우스개로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납니다. 예. 자, 이긴 사무총장은? 이제 모습만 보면은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시종일관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조사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부인하고 있고 오늘 또 저희가 또 말씀 이따 드리겠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진 것 서희건설 측에서 목걸이를 준 게 맞다라고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변명을 했나요? 처음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공수했다라고 했다가 지인한테 구입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모조품을 사가지고 오빠한테 줬다고 했다가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홍콩에서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더 나아가서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짜 알리바이까지 만들게 된 셈인데 저런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가 되면 법원이 봤을 때 구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어를 바꿔봐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게 이상할 겁니다. 이제 특검이 이제 구속 사유서로 848쪽의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약 80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848쪽 분량의 의견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고 지난번 소환 조사는 어떤 영장을 치기 위한 사전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한 게 예. 그동안에 워낙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말 바꾸는 걸 따라가면서 반박을 하려면 이렇게 자료가 길어질 겁니다. 길어지는군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이번에 예. 서희건설에서 네. 자기들이 사서 목걸이 줬다 목걸이 원래. 줬다는 자수서를 내버렸으니까 이거 다 검토하지 않고 4시간 만에 끝난 것은
판사가 이미 결심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물을 것도 네, 없다는. 네. 그리고 이번에 상황인가요? 자술서가 아니고 자수서더라고요. 자수서. 자수서는 네. 범죄 피의자가 고백하는 거고 자술서는 또 다른 의미인데 자수서란 말도 오랜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 특검 뭐 이렇게 여태까지 수사 상황 많이 보다가 네. 또 어떤 기업에서 피의자에게 내가 좋은 거 맞다 네. 하고 자수하고 그 물건 직접 갖다 준 거 처음 아니에요? 이거 이례적이죠. 목걸이 갖다 줬어요. 이례적이죠. 이거 우리가 준 거 맞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와, 깜짝 다 놀랐어요. 사실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서희건설도 본사의 문을 닫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압수수색도 피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특검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가 없어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848페이지도 아마 요약하고 요약해서 848페이지일 겁니다. 천 쪽이죠, 이거 네, 사실. 지금 혐의만 16개인데 사실 서희건설은 애초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영장이 없었어요. 네, 사실. 수사를 하다가 밝혀진 거라서 이것 말고도 더 나올 뭔가 또 다른 의혹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도 그 김범수 아나운서와의 그 차명 계좌 거래 의혹까지 녹취까지 지금 공개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3억을 넣어놓고 그 김범수 아나운서의 계좌에 넣었으니까 도이치에 단 3천만 원. 또 우리 기술인가요? 2천만 원 해라라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지금 특검이 확보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것 또한 사실 특검에서 처음에 수사를 하겠다는 그 범위는 없었었거든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848페이지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발언 한 1분에서 5분 내외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핵심 뭐냐면 결혼 전에 문제까지 많이 거론돼서 참 뭐랄까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결혼 전에 했던 것까지 자꾸 끄집어내냐.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하고. 결혼 전에 도이치모터스 예,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혼 전에 걸로 딱 끊을 수가 있었지, 그죠? 예, 근데 특검을 받아버렸으면은 그 전에 받았으면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했었으면 받았으면은 그것은 상당한 정상 참작이 됐을 거고 그때는 아마 국민들도 상당히 납득했을지 모릅니다. 예, 맞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런데 미루고 하다가 가장 불리할 때 지금 특검 수사를 받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려고 해도 참 갖기가 힘든 게 아마 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건강 문제 빼고는 정상을 참작할 방법이 지금 없게 스스로 자신을 코너로 몰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 결혼 전의 문제라고 거론한 게 결코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게 보통 법원이 이제 부부 혐의 피의자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 근데 같은 혐의일 때 구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데 지금 다른 혐의인 거고. 한 명은 내라니고 한 명은 지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사실 결혼 전에 부패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나는 그만큼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법원이 바라봤을 때 구속하기 좋은 거거든요. 이건 다른 혐의니까 그걸 부담 없이 우리는 구속하겠소. 라고 하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명품 브랜드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거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반 클리프 앤 아펠?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라프 목걸이. 이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게 반 클리프 아펠이 프랑스제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나토 가입국 나토 순방 때 네. 차고 갔다는 건 아닙니까? 맞아. 나토 가입국 중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 국민들도 프랑스 총리와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회의를 봤을 텐데 영부인 찾았던 목걸이를 보고 저거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반클리프 아펠 제품인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외신 보도 나오는 것들 한번 밀어보면은 모조품 얘기까지 나오고 이 목걸이를 둘러싼 청탁 뭐 기업과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참 프랑스 국민들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망신살이 뻗쳤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바쉐론인가 부쉐론. 바쉐론 콘스탄틴. 예. 그게 이제 파텍 필립과 오데마 피게와 같은 그 3대 스위스 명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제가 그 패션에 좀 이렇게 좋아해서 물론 제가 입지는 못하고 구입하지는 못하지만 거기가 이제 하이엔드급의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넘어가고요. 아. 한정품은 수십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품 중에서도 하이엔드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1000만 원대도 아니고 아니에요. 억대 명품이니까 억대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사는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옷 하나 사는 것과 달리 네. 하나를 사면 1년 번호를 적어놓고 그 구매자가 어떤 특성인지를 기록해놓기 때문에 다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짝퉁과지 하니까요. 이런 브랜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다 관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다 이게 뭐 들어보지도 못한 것, 또 뭐 샤넬 신발만 12켤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김건 씨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냐, 정말 이분 말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느껴갖고 좀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명품을 샀던 것이냐. 조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뭐 상당한 그분 뭐 자식도 없고 하니까 네. 상당히 마음 붙일 곳이 이 권력 그리고 권력에 따르는 어떤 허영심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사람이 망할 때 가봐 보면은 오만해가지고만은 안 망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허영만 가지고도 안 망한다 그래요. 허영심과 오만을 같이 가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아하.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인간의 이게 섭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게 이 목걸이 가지고 저렇게 말을 막 돌리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도 그 퀴즈 풀이 하듯이 그거 따라가다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렇죠. 네. 뭐 모조품이라고 하다가 빌렸다고 하다가 그렇죠. 결국 오늘 이분이 자수서를 내면서 한 방에 정리가 됐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빼앗긴 국민들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까운 국민들의 시간을 누적을 내면은 그 아마 몇십 년분이 아니라 몇백 년분이 그래 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인간 인생이라는 게 결국 시간의 축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즐거운 쪽으로 좀 책도 좀 읽고 영화도 보고 했으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권력자의 거짓말이 바로 이런 국민들의 시간을 뺏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을 단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통찰이 하니까 좀 뭔가 숙연해지는데 이게 국가적 비극이고요. 사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방송 패널들이 비판하지만 예. 우리가 좀 무게를 두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제2의 김건희, 제3의 김건희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좀 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대중의 분노라고 하는 게 임계점을 넘다 보니까 예. 그런 합리적인 토론들이 지금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 대중의 분노가 잦아들고 좀 침착해진다면 다시는 이 제2의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국회 또는 정치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법 내지는 제도적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될 것 같고. 자,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재판에 지금 4주째 불출석하고 있어요. 그게 또 재판 안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면 가능한 얘기인가. 사실은 이제 지기현 재판관, 이분이 이제 판사죠. 재판하는 걸석 재판을 결정하면서도 그 내란 특검이 요청한 구인영장 발부는 또 응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기현 판사 사실 근데 이건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뭐 전례가 있죠. 예. 그때 재판 안 받았죠. 네. 결국 걸석 재판인데 걸석 재판의 경우에는 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히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혐의에 대해서 불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니까 예.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신 고문일 거고 한 건데 하필 이 지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초에 청천벽력 같은 예.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분 아닙니까? 석방을 그죠? 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석방하고 해가지고 그때 여기 한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 누구한테 덕이 되느냐.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 분명히 부담이 된다.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했는데 예. 결국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또 그러니까 또 지규현 부장판사를 겨냥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룸살롱
네. 사진도 내고 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네.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상당히 원망스럽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역시 판사가 어떤 사건을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더구나 이게 역사적 사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제 구위는 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예. 물리력을 행사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하. 또 이렇게 말을 내게 만드네요. 예. 사실은 국민들이 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이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는 정말 각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 자, 이분이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 한학자 총재로부터 1억 받았다, 그래서 뭐 이게 절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지난 10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어제 그제죠. 예, 예. 얼마 아니에요. 이분이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 또 방문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됐어요. 얼굴까지 다 가리고 그 마스크, 선글라스, 물론 이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이게 또 태양빛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또 바로 입장을 냈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택배기사 제보, 그러니까 통일교 전 본부장 이분 그 특검 조사 받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예. 했더니 그 통일교 측 관계자의 번호인 줄 알았더니 택배기사여서 왜 나한테 전화해요? 그게 그렇죠. 또 택배기사가 JTBC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 또 어제 그제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 또 가가지고 이분이 또 골프를 쳤단 말이죠. 물론 또 본인이 돈 다 냈다. 뭐 접대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기인 사무총장부터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용평 CC라는 데인데 전 통일교 소유라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통일교 소유의 CC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의전을 한다거나 하는 뉴스가 나왔으면 조금 더 그 혐의를 뭐 짙게 만드는 정황일 텐데 아직 그런 건 아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예.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부정한 돈까지 통일교로부터 청탁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영부인한테 뭐 그라프 목걸이를 줬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폐기물 업자와 함께 일요일 날 한낮 천하태평하게 골프나 치러 댕길 땐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영상을 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 이게 얼굴을 처음부터 쭉 가리는 그 햇빛 가리개용 마스크를 쓰는데 네. 햇빛 때문에 가렸다라는 뭐 반박도 일리가 있지만 네. 중간 라운딩에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네. 그 음식점에서까지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 이걸 벗고 내지는 선글라스를 벗고 먹고 지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음식점에서까지 햇빛 가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 사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예. 이게 참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 대표님. 이게 이렇게 촬영되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보안을 잘못한 거죠. 정치인이 보안을 잘못하면은 예. 그리고 아마 저 일상생활도 누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모든 누구나. 사람들이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뭐 그게 우연히 일치로 통일교 골프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또 예. 그게 예약을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우스개로 10계명이 있고 11계명이 있답니다.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 느끼는 거는 막 코멘트를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침몰 중이잖아요. 예. 잘못하면 해산 당할 처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한가하게 더구나 그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 한가하게 놀 수 있다는 게 아주 배짱도 좋고 신경이 아주 굵은 분이지만은 들켰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또 한국 보수 세력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특히 보수적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보수적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에서
절도와 긴장감이 없어요. 저는 그게 한국 보수의 치명적 약점인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행동에서 굉장히 이렇게 안이하고 어떻게 보면 나태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가장 빨간 바지를 입고 네. 햇빛 가리개를 그렇게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공당의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한편 보수의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 중심의 이념 집단이니까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잖아요. 한국 보수가. 그러면은 영혼이 빠진 건데 그게 하나의 공통된 행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상. 오늘은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두 번째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 때 소란을 일으켰던 전환기 씨가 이제는 출입 금지를 당해서 입장을 못 했는데 연설회장 앞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전환기는 피해자 아닙니까? 오히려 저를 저격해놓은 공격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근식 최고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사퇴하고 그리고 빠른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부산 백스코 전당대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국힘 지도부에서 전환기에 대해서 입장을 금지 조치하였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당원으로서 국힘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예, 자 전환기 씨 모습인데 앞에 영상은 이제 어제 이제 윤리위가 열릴 때 본인도 왜 나부터 먼저 공격한 사람을 왜 징계 안 하냐 해가지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징계해달라 하면서 징계 요청서를 이제 내는 장면이었고 이거 오늘 이제 백스코에 가서 이제 못 들어가니까 앞에서 마치 방송하듯 아마 전환길 TV 영상인 것 같은데 그 모습입니다. 사실 전환길 씨가 지난주 이제 그 합동 연설의 1차 연설할 때 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도중 저희 라커룸 고정 패널이죠. 이분 연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하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연단을 향해서 막 그 팔을 하면서 배신자를 막 유도를 했거든요. 사실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극우는 바로 저렇게 행동합니다. 보수는 저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사실은. 그 자리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네네. 김근식 씨는 아주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잖아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근식 후보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혁신론자와 부정선거론자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김근식 후보가 잘 보여줬던 사례였다. 제가 낚시를 하진 않지만 좋아하는데요. 낚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드롭샷 피싱이라는 낚시법이 있거든요. 바닥에다가 떡밥을 떨궈서 작은 고기들이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소란을 통해 가지고 큰 고기가 모이면 한 번에 낚아채는 게 드롭샷 피싱인데요. 딱 그 격이에요. 이렇게 뭔가 연설로서 호통을 치고 우리가 부정선거론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원들과 전환길 강사가 막 이렇게 막 반발을 하잖아요. 그걸로써 이렇게 대중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서는 혁신론자와 부정선거자 이렇게 충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김근식 후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전환기 강사는 전환기 강사는 제일 문제가 자기의 행동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의 유튜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오고 해주니까 전당대회가 더 흥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뭐 이념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좀 정신학적 문제라고 좀 봅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막 허덕대고 있는 것들을 봐도 또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정신적인 어떤 뭔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겠다. 사실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오은영 선생님한테 네, 가서 심리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부정선거 금쪽이라는 별명까지 부정선거 금쪽이라는 별명까지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환길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미끼가 되었어요. 미끼. 전환길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아. 김문수, 장동혁 예, 맞아요.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딱 물어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건데 한 방에 다 정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한 방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근식 후보가 제일 덕을 많이 보았는지 그렇죠. 요새 여론조사하면은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은 그날 첫 번째 간 날이 오히려 전환길 뉴스임을 밝히고 언론 프레스 비표를 수령했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언론사 기자면 그 정당 당원 가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기도 하고 전환길 뉴스로서 언론 프레스 비표를 수령했다는 건데 그럼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우리 사무총장도 당 시스템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사에 비표 프레스를 주려면 일단 뭐랄까 인정받고 뭔가 담당자들이 언론이랑 인정받는 그런 분들한테 비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뭐 행정 광고비가 집행된다든지 비표를 세우는 나름의 기준들이 회사마다 있을 텐데요. 뭐 언론 ABC 협회라고 해가지고 발행 부수라든지 출간 어떤 기간 등을 살펴봐서 언론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보고 뭐 프레스를 배부하거나 그러는데 누가 전환길 강사를 언론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전환길 강사 그러니까 전환길 뉴스를 언론으로 인정을 해서 프레스를 배부받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비표를 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도 아닌데 타 언론사의 비표를 목걸이만 빼가지고 자기가 차고 들어가서 이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걸 이 총극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전환길 강사가 득세하는 이유는 저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봐요. 이번 얼마 전에 보수 유튜버 대연합 토론회를 열었답니다. 그렇죠. 거기서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부터 뭐 김재원, 김태우, 손봉규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면접을 보면서 이 뭐 전환길 강사와 성창경 TV 같은 이른바 극단적인 유튜버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김민수 후보가 전환길 강사는 혜성처럼 나타났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힘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거기에 맞받아쳐가지고 전환길 강사는 야 김민수 후보가 나중에 제2의 박정희가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제2의 박정희가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더라고 티키타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겉으로는 징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뭔가 전환길 강사와 일심동체화 된 겁니다. 아니 전환길 씨가 그 최고위 후보자 4명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를 보면 친한파가 득세하고 있고 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거 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냐? 당에 이대로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척결할 것이냐 4명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막 김민수 후보, 김재원 후보 이런 분들이 막 또 이게 그분들 문제다 이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저 자료가 예컨대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제소를 헌법재판소에 했을 때 지금 그 영상 딱 증거로 제출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지금 내란 비호다. 그렇죠. 라고 딱 몰아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란을 반대했던 그렇죠. 그 문제 제기했던 내란 반대했던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전환기 씨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또 황우여 위원장 굉장히 점잖은 분인 건 알겠는데 그럼요. 전환기 씨를 잘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일 윤리위 징계 결론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아마 이분이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당 지도부가 또 뭔가 과정은 잘 챙기되 지도부의 입장을 해도 절대로 허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대구 연설에서 그렇게 배신자 선동했을 때 당장 제명 조치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엄중 경고하겠다였었어요.
엄중 경고하고 쓱 지나가겠다고 했다가 워낙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예. 부랴부랴 이제 윤리위 꾸려가지고 제명하겠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는 징계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미 전환길 강사와 같은 극단주의자들과 일체화된 겁니다. 이분들의 성향, 국민의힘 성향, 당 성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짠물화되어 있고 극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화끈하게 내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피해자 같아요. 대구 경북이고 강성 지지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난 있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했으면 난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좀 어떤 명예심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고 대구 경북 사람들도 생각할 점이 있어요. 지금 대구 경북이라는 게 보수의 지금 뭐 성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의 심정. 그 보수라는 게 결국 6.25 때 대구에서 우리가 맞고 다부동 그 전적지가 바로 근방이고 1961년 박정희 등장 이후에는 대구 경북이 역대 대통령을 몇 사람이나 지금 배출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 이명박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했던 그 심장분대야. 그리고 대구 경북 분들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깽판을 치는데 대구 경북의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는 게 별로 보도가 안 돼. 그럼 그걸 묵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전한길 씨 같은 행동을 용인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참 점잖은 분들인데 네네. 이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재중 의원이 이제 대구 쪽 국회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묻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보수 유튜버 신의 한 수의 신혜식 씨 갑자기 이분이 또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지난 서부지방법원 법원 폭동의 배후로 사실은 그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을 또 지목을 하면서 나는 공익제보자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서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고 했다. 요청했다. 사실 폭로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당시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추측을 했었었는데 맞죠. 이거를 또 이제 이 신혜 씨가 맞다. 행정관한테 요청받았고 내가 그래서 성상염, 나를 똘마니로 들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또 설전이 있었던 걸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사실 저는 이것도 엄청 큰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서희건설도 우리가 준 게 맞아요.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신혜식 씨도 대통령실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 맞아요. 윤상현 의원이 이거 폭동 배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평가해 주세요. 세상이 윤석열을 손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신혜식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대표적인 극단주의적 유튜버로 유명한데 예. 이들은 태세 전환한 게 아닙니다. 태세를 처음부터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윤석열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통장 잔고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니냐. 계엄 국면부터 3개월 동안 이 신혜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신의 한수 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받았던 슈퍼챗만 지금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꾸 극단주의적인 말을 하고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슈퍼챗을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실 전락시키고 도구화한 거지 처음부터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서 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좀 시사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조 대표님. 거기서 뉴스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직무 정지되지 않은 비서실이 뒷받침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그게 수사 대상이 될까요? 특검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은 뭐 이제 또 당시 신혜식 대표가 또 대통령실에서 선물 많이 받았다. 그 얘기도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 당했던 뭐 그런 얘기도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저 이런 상황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또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혁신 후보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이 희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광주에서 열린 전남 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또 안철수 후보랑 만나기도 했는데 자 우리 조 대표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상황인데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좀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혁신 그러니까 후보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을 해야 예. 이게 흥행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 시간이 10일 정도 없고. 남았죠, 이제. 예. 그런데 우선은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태, 안철수. 자연스럽게 뭐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 된다고 할 때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고 그러니까 기사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윤희석 여의도 연구원장의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혁신을 하려다가 결국은 거구 때문에 못하겠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거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계엄 반대 그다음에 불법 계엄 찬성과 음모론 편성하는 사람은 극으로 본다라고 했던 그분이 명쾌하게 선을 딱 끈 거예요. 자기 직을 걸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 당내에서는 파장이 클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그다음에 전한길의 그 깽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참전 이런 게 합쳐지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로 하여금 각성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뭐 이런 흩어져 버리니까 앞으로 한 2,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2,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경태 후보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경태 후보가 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김문수 후보는 또 이게 그 전환기 씨 등의 그 보수 유튜버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냐 해산해야 될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또 어떻게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냐. 이런 말은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내란 공소장에 따르면요. 곽종군 특정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었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차에다가 그러니까 국회에다 군대를 투입하면서 5.56mm 실탄 12발과 그리고 그 휘하 대대가 사용할 수 있는 실탄들을 한 28,000발을 싣고 국회로 진입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했었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분간이 됐을 때 유사시에는 쏠 수 있었던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누가 죽었냐라고 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모습을 그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내란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 미수죄도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인데 그런 것들까지 옹호하는 것들을 보면 자꾸자꾸 이 내란 정당 위헌 해산 심판에 대한 여론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건 18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해제가 안 됐더라면은 그 다음 날은 아마 저도 나갔을 거예요. 온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랬죠. 그랬을 것 바로 같아요. 계엄군과 붙었을 거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계엄군 몇 사람이 끌려와가지고 얻어맞고 하면 군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군인들은 얻어맞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찰은 얻어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때 유혈 사태가 났지.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감사를 표시를 해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로 몰면은 모든 논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거구파는 이 존재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스스로 다 부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인데 오후 11시에 개헌의 날 밤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했고 11시 12분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 걸어서 7분 이상 통화했고 11시 25분쯤에 윤 전 대통령과 전화 받고 한 1분가량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이게 확대될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사유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관련 수사가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이 부분인데 자 이게 인체고. 그러니까 계엄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게 만약 입증이 된다면 진짜 내란에 동조한 개념으로 우리도 봐도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부에서 편안하게 위헌해산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혐의가 아직 입증이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될 일인 거고 예. 통진당 사례에서 보면은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등 해산 결정 외에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당 해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도 이 정당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정당 해산이 맞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만약 추경호 대표가 진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불렀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하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진다면 예. 통진당 사례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게 당시 이석기 의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알로 조직이 내란을 이제 음모했다 해가지고 내란 음모로 기소를 했는데 예. 그게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역 9년을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내란 실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내란 실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불렀다. 네.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추경호 의원이나 그때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들은 자기들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진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예컨대 거대한 간첩망이 뭐 체포됐다든지 북한이 지금 당장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보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주저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덕수 당시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지금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계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예컨대 극우파가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은 극우파라는 게 뭡니까? 결국 윤석열 내란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논리를 이어지면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해산 사유가 더 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재판 추이 또 수사 추이를 좀 봐야겠네. 자, 마지막으로 광복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1945년생이시잖아요. 뭔가 또 소회가 저는 남다르시고. 진짜 해방동입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이전에 나온 분들은 해방동이 아니거든요. 저는 8월 15일 이후 10월에 그것도 일본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와서 6.25도 겪은 일종의 이제 방공소년쯤 되는데 그때는 그런데 제가 국적을 4번 바꿨습니다. 그러세요? 6살 되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는 일본 국적이거든.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서기 전에 미군정이라고. 그러면 미국 국적 또는 무국적자로 봐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썼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이죠. 그런데 인민군이 들어가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으로 한 2개월 동안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다시 국군이 들어온 거예요. 국적이 4번 바뀌었어. 다른 분들은 대한제국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1910년대생 이런 분들 중에서 6.25 때 서울에 남아 있었던 분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국적을 한 7번 바꿔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80년에. 그런데 지금이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제2 황금기예요. 제1 황금기는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예. 한 300년 동안 이 동북아에 전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나라, 신라, 일본이 아주 불교 문화를 공유하면서 교류가 많고 그때 만든 예술품이 세 나라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전성기고 이분이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 통일을 하면은 바로 제1전성기 때처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오죠.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예. 서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은 꼭 외세가 들어와서 싸우는데 한반도에 의젓한 주인이 딱 서면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처럼 딱 그때는 동북아 전체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그러면 세계가 더 조용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꼭 헌법 제4조대로 평화적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이번에 특사가 난행돼서 그 특사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 한 말씀씩. 자, 이긴 최고. 예, 저는 이제 개헌을 통해서 네.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면복권 권한이라고 하는 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 화합이 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특별 사면했다는데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고요. 당장 조국 대표 사면만 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반발하고 있는 것이 맞고 심지어 리얼미터인가요? 지지율도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이 빠지는 것만 봐도 이 사면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람인데 이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 범죄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3년 실형 받았는데 그분 만기 복역했거든요.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면복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형평성이 없게끔 받아들여지기 충분하고 마지막으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등을 친 가슴에 비수를 꽂고 등을 친 윤미향 의원을 사면해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원색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조두순 같은 사람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이 대통령께서 잘못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대표님 짧게. 예. 저는 이 권력자의 사면권은 사실상 그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용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사람을 잘 골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나쁜 짓도 하고 반성도 별로 안 하고 또 힘이 센 사람을 골라서 사면을 한 거예요. 저는 최순실을 사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징역 18년 받아가지고 벌써 9년을 살았다 이겁니다. 조국 씨는 형기 3분의 1밖에 안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연루자들은 다 사면됐는데 아무 정당도.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결자해지했어야 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해달라고 편지 하나 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없는 사면.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오늘 말씀 드리니까 좀 찡해서 앞으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